17세기 일명 범죄의 마법 지하세계에서는 대부분 여성 고객에게 사랑의 비약과 의약품 및 독극물을 공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중독에 의한 사망설일 것입니다. 1791년 가을 초, 그의 전설적인 음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위대한 진홍곡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던 중에 모차르트는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몸이 안 좋아짐을 느끼고 점차 자신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레퀴엠을 작곡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중독되었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누군가 나에게 아쿠아토파나를 주었고 그 누군가는 나의 정확한 죽음의 시간을 계산했다. 라고 말이죠. 미지의 후원자가 신비한 회색의 신사를 통해 의뢰한 작품인 레퀴엠에 대한 낭만적인 설명은 바로 모차르트 자신을 위한 곡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사망한 후에 학자들은 위대한 작곡가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 2세기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소수는 그가 정말로 살해당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어떤 이들은 매독 또는 덜 익힌 돼지갈비의 섭취 등의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경쟁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당시 모차르트 자신은 무색, 무미, 무치에 감지할 수 없는 희귀 독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위대한 작곡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당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신비한 물체는 근세 유럽에 숨겨진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액체가 의미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백 명, 대략 600명 이상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했는지, 그리고 만약 존재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서 발명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는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상한 것이었죠. 그 신비한 죽음의 액체 이름은 아쿠아토파나.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쿠아토파나는 17세기 전반기에 팔레르모에서 살며 일했던 줄리아 토파나라는 시칠리아 여성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무해해 보이는 것이었으나 4방울에서 6방울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독했습니다. 그것의 사용은 이탈리아 남부의 많은 지역에 퍼졌지만 대부분 여성이 남편에게 투여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일반적인 사용의 이유는 재산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당시 이 독극물은 상속 분말로 불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쿠아토파나의 존재 자체는 자연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작은 폭군처럼 다스렸고, 가장 귀족적 가정의 딸들도 상황에 따라 사람과는 상관없는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때때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폭군처럼 행세할 경우에 그 신비한 어둠의 약을 쓰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토파나와 그녀의 갱단을 노파로, 또한 그들의 여성 고객을 믿음이 없는 제저벨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저벨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던 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살인자로 불린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아쿠아토파나. 그것은 배신자가 포도주나 차 또는 기타 액체에 투여하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조금 엉뚱한 기분이 들면서 나약하고 나른한 느낌이 들었고 의사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독을 투여한 후 이 나약함과 나른함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안타까워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실은 범인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남편의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한 방울, 그것이 튀어대면 아무리 강하고 힘센 사람이라도 그만 엎드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의사는 겉보기에 단순한 질병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환자의 상태가 자신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어리둥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가 여전히 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는 동안 그 의사는 약의 처방을 하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몰래 죽음의 비약을 투입한 아내는 자신의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 부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현대와는 달리 검사 체계의 한계로 인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자신이 비방을 당할 이유가 없게 되었고 남편은 고통과 염증, 열, 그리고 경련 없이 사망한 것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이처럼 아쿠아 토파나의 탐지 불가능성은 이 독극물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당시 분석가들의 가장 철저한 부검 결과도 희생자 중 한 사람의 장기에 그 독극물의 존재가 있는지 완전히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독극물의 이상형이라고 불릴만한 것이었는데 중독이 된 사람이 느린 신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일반적인 질병 진행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종교적인 믿음이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리 그 약물에 중독이 된다 해도 죽어가는 남편에게 자신의 일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자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려 50년 이상이나 지속된 아쿠아 토파나를 만든 줄리아 토파나 그리고 그녀의 갱단은 이 독을 사용하여 최소 600명 이상의 희생자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만족스러운 고객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잘 지켜졌습니다. 1세기쯤 후에 실제로 세계적인 도박꾼이자 글을 쓴 아베 가글리아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리에서 그녀의 향수를 화장실에 공개적으로 놔두지 않는 여성은 없었다. 오직 그녀만이 그 중에서 그 약병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 정도로 그녀가 만든 비밀스러운 비약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널리 애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줄리아 토파나에 대한 이야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녀의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1630년대 시칠리아에서 그녀가 크게 번성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오랜 동안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팔레르모, 나폴리, 로마에서 수술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으며 단지 그녀의 이름을 딴 다른 사람이 독의 발명가였거나 또는 단지 상속인이었다고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녀의 비약에 대한 성분에 관해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쿠아 토파나가 비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에서는 두꺼비 그리고 스페인 파리 또는 아쿠아 신벨라리아로 알려진 페니워트 용액 그리고 심지어는 광인의 침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보다 더한 미스테리는 토파나가 언제 어떻게 죽어서 그 모든 일들이 끝이 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1651년에 자연사했다고 하고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수녀원에서 안식처를 찾아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녀원에서조차 그녀는 계속해서 독을 만들고 수녀와 성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비약을 분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1659년, 1709년 또는 1730년에 사망했는지에 관해서는 서로 그 시기가 다르지만 그녀가 사로잡혀 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음은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세한 하나의 설명에서는 토파나가 자신의 의신처에서 목 졸려 죽었으며 그 후 죽은 그녀는
밤의 수녀원 지역으로 던져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큰 퍼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어려운 퍼즐일 것입니다. 아쿠아 토파나에 대한 모든 설명은 비할 데 없는 효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의 강력함과 확실성,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애매모호성은 오늘날에도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이 무섭고 비밀스러운 비약은 17세기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느린 독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작용만큼은 매우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자가 나타났으며 마치 자연적인 부패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 알려진 다른 비약들에는 어떤 것도 토파나와 같은 독의 특성이 부족했습니다. 아쿠아 토파나가 아닌 다른 비슷한 효과의 약들은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빴으며 더 쉽게 감지되고 그 증상도 훨씬 더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문제를 남겼습니다. 줄리아 토파나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독약 제조 일당이 그녀의 비밀 공식을 우연히 발견해서 만들었지만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토파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껏해야 크게 과장된 장황한 이야기의 산물일 뿐일까요? 독극물과 그 제작자에 대한 다양한 설명에 대한 가장 초기의 출처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측면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록은 이탈리아 기록보관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학자인 알렉산드로 아데몰로가 제공했는데 그는 이 미스테리 델르라는 짧은 소책자로 연구 결과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살바토레 살로메네 마리노, 그가 한 저널에 기사로 썼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1881년에 나타났지만 아데몰로가 먼저 출판했으며 살로메네 마리노의 조사는 그가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한 아데몰로의 이 미스테리 델르를 아마 그가 읽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연구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줄리아 토파나라는 여성은 17세기 초 당시 시칠리아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그녀는 30년간의 전성기 동안 이탈리아의 집단의 죽음에 자신의 독극물을 판매한 여성 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내용과는 좀 다른데 18세기 전반부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처음 등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녀는 18세기 초반에 활동했으며 1730년까지 나폴리 감옥에서 살았던 토파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줄리아 토파나라는 인물이 희대의 비약을 제조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소문과 주접한 발명품으로부터 역사적인 토파나를 복구하려는 이 시도에서 시칠리아 골동품 수집가에 의해 하나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같은 시대에 팔레르모 공중인이 작성한 1632년의 기록이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초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1633년 7월 12일 테오파니아 디 아다모라는 이름의 독살자에 대한 처형의 기록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쿠아 토파나로 알려진 독을 처음 만든 사람은 테오파니아 디 아다모이며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가 공범의 도움으로 시칠리아 수도에서 그것을 팔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칼리 공작이자 시칠리아 총독인 페리디난도 아판데 리베라, 그는 아쿠아 토파나에 의한 중독으로 의심되는 최초의 의심 사례가 있을 당시에 팔레르모를 통치했습니다. 같은 기록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처형된 제조자였던 디 아다모의 독극물은 3일 만에 희생자를 죽였습니다. 그녀와 공범이었던 라 사르다는 체포되어서 그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한동안 성공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잡히게 되었던 아다모의 처형 또한 특이하게 끔찍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그 처벌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일종의 던지기 처형이었는데 주교의 궁전이었던 대교구 지붕에서 죄인을 한 자루에 산초로 집어넣어져서는 묶인 채로 거리로 내던져졌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1643년에서 45년 사이에 나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나폴리의 피렌체 요원 중 한 명이 중독범죄로서 한 여성을 체포한 것을 기록하고 독극물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시 나폴리 독극물은 아다모의 독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용했으며 따라서 아마도 아쿠아 토파나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쿠아 토파나라는 비약은 항상 로마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폴리 중독 사건 후 몇 년 뒤에 줄리아 토파나를 처음 접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전통에 대한 저명한 권위자였던 살로메네 마리노의 연구에 따르면 그녀가 팔레르모에서 도시로 와서는 아다모와 접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칠리아에서는 특이한 기독교 이름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는 토파나가 그들의 성으로 테오파니아 디 아다모의 딸이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던 것이죠. 이러한 약간의 연관성이 아마도 아다모와 토파나 사이의 연결과 1630년대 팔레르모에서 발생한 독극물 중독 사건 사이에 유일하고 명확한 연결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아쿠아 토파나는 만화로 위장하여 이와 유사한 병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절 신부로 더 잘 알려진 성자의 뼈에서 기적적으로 떨어지는 치유 오일인 성 니콜라스의 만나를 담기 위해 고안된 17세기 유리병에 위장하여 판매되었습니다. 1650년대 로마에서 아쿠아 토파나를 만들고 판매한 것은 6명의 갱단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시칠리아인과 로마 원주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지도자로 보이는 토파나가 약 1651년에 사망한 후에 스파라가 갱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렌체의 한 신사의 과부였으며 귀족계에서 매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필사본에 따르면 그녀는 로마의 신사, 숙녀 및 귀족에게 부적과 치료법을 판매하는 일종의 교활한 여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잠재 고객들을 그녀에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 그들 중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던 고객과 불행에 처한 고객에 대한 판매 방법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갱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단서는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역사가들에 따르면 토파나의 후임인 스파라와 그녀의 일당은 지롤라모 신부가 제공한 독소를 가져와 먼저 액체로 만든 다음 그것을 유리병에 담아 성 니콜라스의 만나처럼 보이는 병에 기적적인 치유법으로 위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자의 무덤에서 수집된 것으로 위장한 액체는 이 시대에 흔히 정교하게 장식된 병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나의 유명한 신성함과 만병통치약으로서의 명성으로 인해서 거룩한 병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한편 공작 부인이었던 알도 브란데리는 아쿠아 토파나 사건에 휘말린 로마 귀족 여성 중 가장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657년에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사용했다고 널리 믿어졌지만 그녀의 스캔들은 곧 잠잠해졌고 그녀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며 1703년까지 살았던 것이죠. 이때도 권력자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방법을 썼던 모양입니다. 독극물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는 1650년대 후반 로마였습니다. 아쿠아 토파나가 희생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그 당시 발행된 일반 대중에 대한 경고에도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위장과 목의 극심한 통증, 구토, 그리고 극심한 갈증 및 이질이었습니다. 아쿠아 토파나로 인한 피해자들 중에서 독극물 스캔들에 휘말린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체시였습니다. 그는 매우 저명한 가문의 후예였으며 그 자신은 미래의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의 조카였습니다. 체시는 1657년 6월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망했는데 그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의 일원인 젊은 아내 마리아 알도 브란디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 공작은 그의 아내보다 무려 수십 년 이상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608년경에 태어나 18살이었던 1626년에 처음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두 번째 결혼은 1648년이었는데 당시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알도 브란디니는 겨우 13살이었으며 그와는 무려 27살의 차이가 났던 것이었죠.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9년 뒤 공작이 공교롭게도 죽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22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애를 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한 증언의 기록에 따르면 공작 부인은 그 당시 프란체스코 마리아 산티넬리라는 이름의 매우 잘생긴 백작과 절망적인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인 체시 공작이 죽기 몇 달 전에 그들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산티넬리 백작의 그녀에 대한 열광적인 사랑은 그녀의 이미 병든 남편을 없애야 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작 부인이 스파라의 갱단과 처음 접촉한 것은 어둠의 사제 지롤라모 신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증언 기록에 따르면 신부는 눈에 띄지 않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었던 그녀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심하게 토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롤라모 신부는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아쿠아토파나는 구토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매우 순한 독약이라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게다가 당시 공작에게 제공되는 음식들은 너무나 많은 요리사들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심이 갈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던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평소처럼 성 니콜라스의 만나러 위장한 그녀의 독약 한 병을 공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신부는 차례로 그것을 공작 부인에 신뢰할 수 있는 여종에게 넘겼고 하루나 이틀 만에 그만 공작이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극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즉각적인 의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원인조차 거의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부검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후 공작의 시체는 미네르바 산타 마리아 수프라 대성당의 열린 관에 안치되었고 그것을 본 사람은 공작이 독극물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음을 즉시 알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을 살해할 정도의 죄를 범할 만큼 대범한 그녀의 행동의 결과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 그녀가 연인 산티넬리 백작과의 추악하고 불평등한 재혼을 서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녀를 가두고 말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가족의 처신이 최소한 그녀가 공작의 빠른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비약을 이용한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 스파라와 그녀의 동료들은 위험할 정도로 그 약에 대해 과신하고 매우 탐욕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고객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바람에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의심은 이제 모두에게 그만 명백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교황 알렉산드르 7세에게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여성들이 사제들에게 그들이 남편을 새로운 느린 도구로 독살시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거리에서조차 날로 젊은 과부가 비정상적으로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련의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알고 있는 나머지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려면 어쩌면 수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종류의 기록은
16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인들이 위대한 독극물이라는 평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제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거 연금술사의 실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술은 중독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진지했던 모든 17세기의 화학술사의 세 가지 목표는 비금속을 금으로 변환하거나 영약 또는 불사의 약의 발견, 그리고 식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연명약물의 생산과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실험이 금 생산에 대한 노력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부분은 아쿠아 토파나 스캔들 당시에 로마에서 연금술이 연금술사들에 의한 개인적인 연구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지적인 모험가 여성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널리 행해졌다는 것이었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결국 토파나 그리고 스파라 및 그들의 암흑 친구들은 당시 수요가 많았던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로마에서 번성한 범죄의 마법 지하세계라고 불리며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하 공동체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대도시에 존재했으며 아마도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연금술사, 점성술사, 자신감 넘치는 남성, 그리고 음흉한 약국, 현명한 여성과 마녀, 뒷골목의 낙태 시술자, 그리고 흑마법사의 프리랜서로 일한 수상한 성직자의 기이한 집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들 마법의 지하세계의 구성원들은 눈부시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들은 별자리를 알리고 점을 치며 치통을 치료하고 구취에 대한 사랑의 해방을 위해 인두로 콧구멍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보물에 대한 초자연적인 접근을 약속했으며 도박꾼에게는 사산한 태아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성직자와 의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해결책을 내놓았고 그들의 의뢰인은 그 문제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서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던 17세기의 약국의 천장에 매달렸던 박제된 악어는 요즘은 거의 사라진 이발사를 위한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막대 표시만큼이나 약국 사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본다면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줄리아 토파나의 아이디어는 불행한 아내들에게 독약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혼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남편을 없애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불평하는 많은 여성들이 그녀에게로 와서 가난과 가정에서의 학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잔인한 대우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리아는 그 불쌍한 여성들이 조기에 과부가 되어 그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메이크업으로 위장한 독이었던 아쿠아 토파나였던 것입니다. 그녀 또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 제조법을 생각해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녀가 만든 물질의 단지 4방울은 사람을 죽일 만큼 충분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계획은 신분이 낮은 여성에게 그 약을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그곳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쿠아 토파나를 살 수 있었고 그 사업은 매우 수익성이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파나의 독은 무미, 무취, 무색이었고 파리에 성 니콜라스의 이미지가 그려진 작은 유리병 속에 담아 팔았습니다. 그 순수해 보이는 작은 병은 다른 사람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았고 다른 로션 및 향수와 함께 여성 화장대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650년대에 토파나의 고객 중 한 명은 그 독을 구매한 후 자신이 끔찍한 일을 하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쿠아 토파나 한 병을 샀고 남편을 독살할 준비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남편이 독약을 넣은 수프를 먹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 남편은 수상하게 여겨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했고 결국 교황 당국은 토파나의 독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매우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줄리아 토파나는 당시 대중 고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로마 주변의 물에 그녀가 독을 넣었다는 소문도 퍼졌을 때 그녀가 숨어있던 교회에 강제로 침입하여 신문을 위해 토파나를 끌어내었습니다. 고문을 받는 동안 토파나는 1633년에서 1651년 사이에 로마에서만 독극물로 무려 600명 이상을 죽였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1659년 7월 토파나는 문제의 약을 팔고 있던 딸을 비롯하여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그녀에게 성소를 제공했던 교회의 벽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쿠아 토파나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로부터 100년도 넘은 시점인 1791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줄리아 토파나의 발명품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뤘던 것이죠. 모차르트는 임종 직전에 자신이 그 약에 중독된 것이 틀림없으며 누군가 자신에게 아쿠아 토파나를 몰래 먹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아쿠아 토파나. 그 진정한 위력은 제조법을 발명한 자가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한 사회가 강요한 것이었을까요? 아직도 아쿠아 토파나의 진정한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줄리아 토파나의 치명적인 제조법 또한 그녀가 죽은 지 수백 년이 넘었지만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저의 시간과 체력이 딸리는 관계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